형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난간 쪽으로 밀치는 걸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고은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겨우 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엄마를 밀지 않았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도 그녀의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제 손으로 엄마를 해쳤다고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세림타워 옥상에서 시작된 그날 새벽의 일은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 코 한 코 촘촘히 짜놓은 덫이었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어쩌다 이토록 빈틈 하나 없는 모양으로 굳어져 간 것일까요? 세림타워 건물 아래 바닥에 새벽 어스름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이 건물 앞 광장에 다다른 순간 발걸음이 그 자리에 딱 멈추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 아득히 높은 건물 아래로 박희정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20살을 갓 넘긴 고은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어머니의 몸을 두 팔로 끌어안은 채 무너진 목소리로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눈 좀 떠봐. 엄마 제발 나 좀 봐요. 손끝이 새하얗게 질리도록 어머니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린 눈물이 뺨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설의 손과 소매자락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붙들어 올리려다 묻은 피였지만 어스름 속에서 그 붉은 얼룩은 유난히 선명하게 도드라졌습니다. 은설은 어머니의 차가워진 뺨에 제 뺨을 맞대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금방 구급차 올 거야. 그러니까 나 두고 어디 가면 안 돼. 목소리가 갈라지고 숨이 턱턱 막혔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이어 사이렌 소리가 거리 저편에서부터 울려 퍼지고 무전을 주고받는 목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경찰들이 서둘러 노란 통제선을 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발자국 소리와 카메라 플래시가 현장을 가득 메웠지만 은설은 그 소란 속에서도 오직 어머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어머니가 어째서 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는지 그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 쪽에서 웅웅 울렸습니다. 한 경찰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설은 대답 대신 더 크게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녀 자신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하늘가에는 희끄무레한 빛이 스미기 시작했지만 새벽 거리의 공기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은설은 부축을 받으면서도 자꾸만 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어머니의 얼굴이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식복을 입은 사람들이 바닥의 흔적을 하나하나 사진에 담고 저 높은 옥상 쪽을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오갔습니다. 그 낯선 움직임 하나하나가 은설에게는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무어라 물었지만 그 소리는 귀에 닿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어머니와 함께 저 옥상 위에 서 있었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 새벽에 자신을 옥상으로 불렀는지 그 이유조차 미처 듣지 못한 채였습니다. 은설의 손끝은 여전히 어머니의 온기를 붙잡으려는 듯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세림타워 아래 바닥에는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첫 장면이 소리 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경찰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은설의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설은 어머니의 몸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힘껏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 엄마 두고 못 가요. 엄마 혼자 여기 두고 어떻게 가요? 목이 메어 말끝이 자꾸 흩어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추운데요. 이렇게 차가운데 눕혀놓고 가라니 그게 말이 돼요. 경찰 두 사람이 양쪽에서 그녀를 부축해 겨우 떼어내자 은설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 절규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형사가 굳은 얼굴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최초로 시신을 발견한 사람이자 그 곁에 있던 유일한 목격자가 바로 이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옷자락에 번진 핏자국과 흐트러진 옷매무새, 손톱 밑에 낀 흔적까지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비쳤습니다. 형사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을 가까이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 여자 일단 유력한 선상에 놓고 봐야겠어. 정황이 너무 걸려. 이미 동행 요청해. 잠시 뒤 형사가 은설에게 다가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은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한 채 멍하니 형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제가 왜요? 저는 엄마를 지키려고 여기 온 건데요. 그러나 형사는 대답 없이 눈짓으로 부하들을 재촉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저 딸이었던 그녀가 어느새 어머니를 해친 사람으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상황은 무서운 속도로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손톱과 옷자락을 유심히 살피더니 부하에게 눈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채증을 위해 은설의 손에 묻은 흔적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그냥 엄마를 안아올리다 묻은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은설이 겨우 입을 열어 항변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밀어 넣는 듯 했습니다. 형사들끼리 주고받는 눈빛에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최초 발견자, 유일한 목격자, 그리고 몸싸움의 흔적처럼 보이는 정황. 이 세 가지가 은설을 향해 조용히 손가락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은설은 끌려가듯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얀 천에 덮여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눈에 담으며 그녀는 이 밤이 결코 끝나지 않는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 창백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은설은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두 눈은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고 담요를 쥔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고기안이 복도 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딸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벽을 짚었습니다. 은설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어떻게 됐다고? 그의 목소리는 이미 눈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고은국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가 대체 왜 그런 데를 올라가? 오열하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은설은 아버지와 오빠를 보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나 아무것도 못했어. 엄마가 쓰러져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 뒤로 왕금자가 지팡이를 짚고 느릿느릿 걸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죽음 앞에 그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금자의 시선은 이내 은설에게로 향했고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서늘한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은설을 향해 날선 목소리를 던졌습니다. 너 그 새벽에 옥상에서 뭐하고 있었어? 왜 하필 네가 거기 있었냔 말이야. 은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엄마가 부르셔서. 그러나 왕금자는 말어리를 잘랐습니다. 핑계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게 하여간 들어와서 이 집안을 뒤집어 놓는구나.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은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은국이 발끈해 할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은설이가 엄마를 얼마나 위했는데. 왕금자는 코웃음을 치며 등을 돌렸습니다. 위하긴 뭘 위해. 저것이 들어오고부터 이 집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결국 이런 날까지 오는구나. 그 말에 고기안이 어머니의 팔을 붙들며 사정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요. 은설이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왕금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에게서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직 고은국만이 은설의 곁에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설아, 오빠는 널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는 네 편이야. 그 한마디에 은설의 눈에서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던져진 말은 가족 사이에 가느다란 균열의 불씨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은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장 슬픈 순간에조차 그녀는 이 집안에서 온전히 한 식구로 서지 못했습니다. 소식은 뒤늦게 바다 건너에 있는 차석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유학길에 올라 낯선 도시에 머물던 그는 한밤중에 걸려온 국제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이야기는 도무지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세림타워에서 은설의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고 은설이 그 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설이가 어머니를 해치다니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수화기를 움켜쥔 채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그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공항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와 은설 사이에는 쉽게 건너뛸 수 없는 먼 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행기 편을 알아보는 그의 손끝이 초조하게 떨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차석진은 좁은 방 안을 하염없이 서성였습니다. 시차 탓에 한국은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의 뉴스를 뒤졌습니다. 세림타워 사건을 전하는 기사 몇 줄이 화면에 떴고 유일한 목격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문장이 그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 목격자가 은설이라는 것을 알아챈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설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곱고 단단하게 자라온 사람, 어머니를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설이 제 손으로 어머니를 해쳤다는 것은 그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다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아는 이들에게 사정을 캐물었습니다. 그날 새벽 옥상에 다른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까? 누가 두 사람을 그리로 불러낸 건 아닙니까? 그러나 멀리 떨어진 그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무력함에 차석진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습니다. 당장 비행기에 오른다 해도 한국에 닿기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릴 참이었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은설이 어떤 지경으로 내몰릴지 생각하니 그는 잠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국제 전화를 붙들고 한국의 지인들에게 매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답답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바다가 이토록 원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낯선 도시의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은설이 홀로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은설아, 조금만 버텨. 내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그의 온몸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청마가의 넓은 거실에는 텔레비전 화면만 홀로 불빛을 뿜고 있었습니다. 세림타워에서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뉴스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그 화면을 지켜보던 주미란의 얼굴 위로 안도와 긴장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희정이 죽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녀에게 오랜 세월 목에 걸려있던 가시가 마침내 뽑혀 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 박희정과 자신 단 둘뿐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주미라는 찻잔을 손에 쥔 채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 하늘도 무심하지 않아. 입가에는 옅은 미소마저 스쳤습니다. 그러나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유일한 목격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그녀의 손가락이 찻잔 손잡이를 딱딱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만약 은설이 무혐의로 풀려난다면, 만약 그 아이가 어머니의 죽음을 파고들다 사건이 다시 파헤쳐진다면, 그 물음이 그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은 박희정의 입은 막았지만 살아있는 은설의 존재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두운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서 끝을 봐야지. 어설프게 놔뒀다간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져. 그녀는 오래전 병원에서 두 아이의 운명을 뒤바꾼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하나의 결정 위에 지금의 모든 것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토대에 금이 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주미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뒷수습의 그림이 빠르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수첩을 펼치고 하나하나 손으로 짚어갔습니다. 은서를 향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줄 은설이 먼저 그곳에 올라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기록, 그리고 현장 가까이에서 발견될 물건.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 누구도 은설의 결백을 믿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주미라는 오래전 자신을 위해 손을 더럽혀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돈이면 움직일 사람, 약점을 쥐고 있으면 거절하지 못할 사람. 그녀에게는 이미 그런 이름들이 여럿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박희정, 넌 죽어서도 나를 못 이겨. 네가 그렇게 지키려던 그 애도 결국 내 손안에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피로 쌓아 올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끄무레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어둠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인적 드문 외곽의 어느 창고 앞에 주미란이 검은 차를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모자를 눌러쓴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주미란의 지시로 박희정을 해치려다 마지막 순간 양심의 가책에 발을 뺐던 사내였습니다. 그는 주미란을 보자 눈길부터 피했습니다. 왜 또 나를 부릅니까? 그 일은 이미 끝난 거 아니었소. 나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주미란은 대꾸 대신 손에 든 두툼한 봉투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내의 눈동자가 저도 모르게 흔들렸습니다. 주미란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그날 옥상에서 딸이 어머니를 미는 걸 봤다고. 경찰 앞에서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 사내가 흠칫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건 없는 일을 지어내라는 거잖소. 사람 하나 잡는 일이라고요. 주미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없는 일? 어차피 그 여자는 이미 용의자야. 정황이 다 그 애를 가리키고 있어. 넌 본 걸 말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돈은 전부 네 거고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나. 그녀는 봉투를 사내의 가슴께로 한 번 더 밀어 넣었습니다. 생각해봐. 이 돈이면 지긋지긋한 네 인생이 통째로 달라져. 다신 이런 데서 벌벌 떨며 살 필요도 없고. 사내는 봉투와 주미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에 짙은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미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조용히 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대신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제한도 없어. 사내의 어깨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래전 자신이 발을 뺐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차마 사람을 해칠 수 없어 돌아섰던 그 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잘한 일이라는 위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이런 자리에 불려 나왔다는 사실이 그를 진저리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인 돈은 그의 초라한 삶을 통째로 바꿀 만한 액수였습니다. 밀린 빚, 아픈 몸,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살림살이가 한꺼번에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풀려나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미라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풀려날 일은 없어. 네가 입을 여는 순간 그의 운명은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 네 걱정은 하나도 할 필요 없어. 그녀는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 그럼 넌 돈도 못 받고 지난 일까지 다 뒤집어 쓰는 거지. 어느 쪽이 낫겠어. 그 말에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봉투 쪽으로 천천히 기울었습니다. 사내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물러섰습니다. 안 돼요.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그런 구렁텅이에 밀어 넣습니까? 그 여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마지막 남은 양심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미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 위에 지폐 다발을 하나 더 얹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액수가 부족해서 그래. 그럼 더 얹어줄게. 이만하면 어때?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잖아. 사내의 목울대가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눈앞에 쌓인 돈은 그가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액수였습니다. 주미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지난번 일. 네가 그 여자한테 손 때려던 거 나만 아는 게 아니야. 세상에 완전히 지워진 과거는 없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 밤 당장 네가 그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 은근한 협박이 부드러운 목소리에 실려 나왔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미 발을 담근 과거의 죄와 눈앞에 놓인 돈과 등 뒤에서 조여오는 압박. 그 세 가지 사이에서 사내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힘없이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아드는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 한마디에 주미란의 눈이 만족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어렵지 않아. 내가 하나하나 다 일러줄 테니까 외우기만 하면 돼. 그녀는 사내의 귀에 대고 낮게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넋 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주미라는 사내에게 진술의 세세한 부분까지 반복해서 일러주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 두 사람을 보았는지, 딸이 어머니를 어떻게 밀쳤는지, 그 시각이 언제였는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사내는 그 말들을 몇 번이고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지 마. 넌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본 사람이야. 겁먹을 것도 꾸며낼 것도 없어. 본대로 말하는 것처럼만 하면 돼. 주미란의 목소리는 어느새 사내를 다독이는 듯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사내는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넋 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양심의 목소리는 눈앞의 돈과 두려움 앞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각자의 차에 올라 반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내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한참 동안 떨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일에 발을 들였는지 그 무게가 뒤늦게 온몸을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봉투는 그의 품 안에 있었고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거짓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아무것도 모르는 한 사람의 10년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좁고 서늘했습니다. 매수된 사내가 형사 앞에 앉아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어눌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 시선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날 새벽에 그 건물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형사가 펜을 든 채 그를 응시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내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미리 외운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옥상 쪽을 무심코 올려다봤는데 여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이 든 분이고 하나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자가 그 나이 든 분을 난간 쪽으로 밀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에 조사실 안의 공기가 순간 팽팽해졌습니다. 형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어두운 새벽인데 사람을 그렇게 또렷이 봤단 말입니까? 사내는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요. 저도 놀라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잊히지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술의 내용만은 앞뒤가 맞아떨어졌습니다. 형사들은 그 말을 한자 한자 받아 적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이라는 무게가 서류 위에 차곡차곡 얹혔습니다. 최초 발견자였던 은설이 이제는 어머니를 밀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진술을 마치고 서둘러 조사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형사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그림이 거의 다 맞춰지는군. 형사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혹시 그 젊은 여자 얼굴 지금 사진으로 보면 알아보시겠습니까?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 은설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형사들은 그 떨림을 놀라움 탓으로만 여겼습니다. 목격자가 진술을 마치자 그동안 흩어져 있던 정황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발견자라는 사실, 몸싸움을 연상시키는 옷차림, 그리고 이제 눈으로 봤다는 증언까지. 형사들의 얼굴에서 망설임이 조금씩 거쳐갔습니다. 이만하면 조서 꾸미는데 부족함이 없겠어. 나이 지긋한 형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 진술이 돈으로 산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조사실 문을 나서며 도망치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남겨진 몇 마디 말이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는 무거운 증언이 되어 사건을 빠르게 한 방향으로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사내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볼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자신이 뱉은 거짓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짓밟을지 그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몇 마디 말일 뿐이야. 나랑은 상관없어.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품 안의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류에는 그의 진술이 또렷하게 적혀버렸고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가 흘리고 간 거짓말은 이제 그의 손을 떠나 수사라는 거대한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진실은 그 어디에도 자리를 얻지 못한 채 거짓말이 또박또박 서류 위에 새겨졌습니다. 같은 시각 주미라는 세림타워를 관리하는 보안업체의 한 관계자를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카페 구석 자리에서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날 새벽 출입 기록에서 시각만 조금 손봐주면 돼요. 관계자는 봉투를 힐끔 내려다보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서버 기록은 함부로 건드리면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주미라는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러날 리가 있나. 당신 아니면 아무도 손 못 대는 서버잖아요. 그리고 이건 그냥 몇 분을 앞당기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관계자의 눈동자가 봉투와 주미란의 얼굴 사이를 오갔습니다. 결국 그는 낮은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슨 시각으로 맞춰드리면 됩니까? 주미란은 준비해온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은설이 옥상층에 올라간 시각이 실제보다 한참 앞선 시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은설이 어머니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시간표였습니다. 이대로만 바꿔주세요. 딱 이 시각으로. 관계자는 종이를 접어넣으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세림타워의 출입 기록 서버에서는 한 줄의 숫자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은설이 먼저 옥상에 올라와 어머니를 기다렸다는 거짓의 시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돌아서던 관계자가 불안한 얼굴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말 이거 나중에 문제 안 생기는 거 맞습니까? 저는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미라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누가 그 오래된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겠어요. 사건은 이미 그의 쪽으로 다 기울었는데.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말에 관계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남은 주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입이 채워졌고 이제 기록까지 손을 봤으니 남은 것은 현장에서 발견될 물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세 개의 매듭이 완성되면 은설은 결코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차에 오른 주미라는 운전대를 잡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아무도 모르게 두 아이의 자리를 바꾼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늘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진실이 고개를 들려 할 때마다 돈으로, 협박으로, 거짓으로 그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는 아무도 그 일을 들출 수 없어. 그녀는 낮게 되뇌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그녀 안에서 말라버린 뒤였습니다. 주미라는 카페를 나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격자의 입에 이어 이제 기록까지 은설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짜놓은 덫의 두 번째 매듭이 그렇게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주밀안의 하수인이 세림타워 옥상으로 조용히 올라섰습니다. 감식이 한 차례 지나갔지만 아직 통제선이 완전히 거치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하수인은 주위를 살피며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은설이 늘 지니고 다니던 그녀의 지문이 선명하게 묻어있는 소지품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주밀안이 은밀히 손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하수인은 난간 근처 감식반의 눈에 자연스럽게 띌 만한 자리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너무 눈에 잘 띄어도 의심을 살 것이고 너무 구석져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건 당시 실수로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도록 물건을 난간 및 그늘진 틈새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위치를 몇 번이나 매만진 끝에 물건은 자연스러운 각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수인은 물러서서 그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소지품은 어둠 속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장갑을 낀 손을 털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발견되기만 하면 되는군. 그러고는 왔던 길을 되짚어 소리 없이 옥상을 빠져나갔습니다. 조작된 물증이 그렇게 현장에 심어졌습니다. 은설의 지문이 묻은 그 물건은 감식반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녀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둔갑할 것이었습니다. 하수인은 옥상을 벗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난간 아래를 한번 내려다 보았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서 한 사람이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도 그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오직 주밀안이 시킨 일을 깔끔하게 끝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옥상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심어진 물건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감식반이 다시 이곳을 살피는 순간 그 물건은 진실을 가리키는 대신 거짓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이 될 것이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 조작된 시각, 그리고 이 소지품. 세 개의 거짓이 이제 하나로 맞물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은설은 차가운 유치장 안에서 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그날 새벽의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자신을 옥상으로 불렀던 것, 그리고 어머니의 다급했던 눈빛. 그러나 미처 그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엄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은설은 어둠 속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그날의 진실은 안개처럼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 못 이루던 그녀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 오직 어머니의 이름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그물이 한 겹 한 겹 더 촘촘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감식반이 세림타워 옥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훑었습니다. 놓친 흔적이 없는지 살피던 감식 요원의 눈에 난간 및 그늘진 틈새에 놓인 작은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른 요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어든 물건은 은설이 평소 늘 지니고 다니던 소지품이었습니다. 요원들은 곧바로 지문을 채취해 대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건에 묻은 지문은 은설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소식이 수사팀에 전해지자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사 하나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출입 기록을 보면 그 여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옥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물건까지 현장에서 나왔고요. 다른 형사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올라와서 기다렸다는 얘기잖아.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지. 조작된 보안 기록과 심어진 물증이 맞물리면서 은설이 어머니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앞당겨진 출입 시각, 그리고 지문이 묻은 소지품. 세 가지가 서로를 떠받치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 사이에는 무겁고 확신에 찬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수사팀장은 그동안 모인 자료를 하나하나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기도 있어. 그 집 할머니 말로는 피해자랑 그 딸 사이가 요즘 심상치 않았다더군. 실제로는 그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지만 조각들은 서로를 그럴듯하게 떠받치며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다른 형사가 서류를 덮으며 잘라 말했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러지. 증거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데 무슨 소용이야.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정황이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꾸며진 것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식 결과가 정리된 보고서가 위로 올라가자 사건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과 출입 기록, 그리고 지문이 묻은 소지품. 이 세 가지는 각각 떼어놓고 보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한데 묻기자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운 하나의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미란이 노린 바였습니다. 진실 하나하나를 반박하기는 어려워도 정교하게 엮인 거짓의 그물은 그 자체로 완결되어 보였습니다. 은서를 향한 의심은 이제 거의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경고해 보이는 그림 뒤에 한 여자의 오랜 계략이 숨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저 깊은 곳에 묻힌 채 겉으로 드러난 거짓만이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은서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며칠 사이 그녀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 놓으며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난간 쪽으로 밀치는 걸 봤다고 합니다. 은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엄마를 밀지 않았어요. 형사는 다음 서류를 짚었습니다. 출입 기록을 보면 당신이 피해자보다 먼저 옥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린 거죠. 은설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올라가 계셨고 저는 부르셔서 뒤따라 올라간 거예요. 형사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난간 근처에서 발견된 은설의 지문이 묻은 소지품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신 물건이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세 가지 정황이 한꺼번에 그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은설은 숨이 막혀 오는 것을 느끼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저는 정말 엄마를 밀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를 지키려고 거기 간 거예요. 왜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사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앞뒤가 딱 들어맞는 정황 앞에서 그녀의 항변은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형사들의 표정에는 이미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은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힘을 짜내 물었습니다. 그 목격자라는 사람 대체 누구예요? 저는 그날 옥상에서 아무도 못 봤어요. 어떻게 저를 봤다는 거예요? 형사는 그 물음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지금 말해줄 수 없습니다. 은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진실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요. 그런 엄마를 제가 왜 밀어요? 왜요? 그녀의 절규는 갈수록 힘을 잃어갔습니다. 대답 없는 형사들 앞에서 은설은 자신이 아무리 소리쳐도 이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담담한 침묵이 은설에게는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도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상황. 조사가 끝나고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길, 은설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라면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가 딸의 결백을 외쳤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머니는 곁에 없었고 은설은 온전히 혼자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은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거짓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녀는 이제야 어렴풋이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건너의 차석진은 뒤늦게 변호인 선임 절차를 알아보며 애를 태웠습니다. 국제 전화로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 한국에 실력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멀리서 절차를 밟는 사이에도 사건은 이미 검찰 송치 수순으로 급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연결된 변호사에게 차석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직 재판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 겁니까?
변호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황이 워낙 뚜렷해서요. 차석진은 물러서지 않고 조사 내용을 하나하나 캐물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출입 기록, 현장에서 나온 소지품. 그 이야기를 전해 듣던 그의 표정이 문득 굳어졌습니다. 특히 출입 기록의 시각이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은설이 평소 어떻게 움직이는 사람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 시각, 그 동선은 은설의 평소 생활과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은설이가 그 시간에 거길 먼저 가 있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차석진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변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차석진의 머릿속에서는 작은 의문 하나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 시각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만약 기록이 손대어진 것이라면 이 모든 정황은 처음부터 다시 봐야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그는 은설의 얼굴 한 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변호사를 통해 짧은 말을 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설이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네 말을 믿는다고 반드시 방법을 찾을 테니 조금만 버티라고. 전화를 끄는 차석진은 좁은 방 안을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출입 기록의 시각. 그 하나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은설이 평소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을지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녀가 그 새벽에 홀로 옥상에 먼저 올라가 있었다는 것은 그녀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시각을 만들었다면 목격자도 그 물건도 다 같은 사람 손에서 나온 거겠지. 그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심증뿐 손에 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의문 하나가 훗날 진실을 향해 나아갈 유일한 실마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차석진은 어렵게 구한 변호사에게 사건 자료를 거듭 부탁하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출입 기록을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그 시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훑어보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말씀은 알겠지만 기록을 뒤집으려면 조작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선 심증뿐이에요. 그 현실적인 대답에 차석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가리키는 실마리는 손에 잡힐 듯 보이는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은설의 곁에 있어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은 은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고 절차는 하루가 다르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그가 쥔 서류는 그 거센 흐름 앞에서 아직 너무나 얇았습니다. 고은국이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형사 앞에 서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은설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그 애가 엄마를 얼마나 위했는지 아세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형사는 난처한 얼굴로 그를 달랬습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증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고은국은 주먹을 쥐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다 짜 맞춰진 거라며 우리 은설이는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애란 말입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이 경찰서 안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거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왕금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고은국이 기대에 찬 눈으로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왕금자는 은설을 감쌀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차갑게 등을 돌리며 내뱉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냐.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라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 그 말에 고은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은설이가 우리 식구 아니야? 그러나 왕금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은설을 향한 비난과 외면 속에서 오직 고은국의 항변만이 홀로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형사의 팔을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세요. 뭔가 이상하다니까요. 고기한도 뒤늦게 달려와 아들 곁에 섰지만 어머니의 서슬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를 잃은 슬픔과 딸을 향한 미안함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뿐이었습니다. 고은국이 그런 아버지를 향해 답답한 듯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왜 아무 말도 못해요? 은설이가 저렇게 억울하게 몰리는데. 고기아는 눈물만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도 은설이가 그럴 애가 아닌 걸 알아.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구나.
그 무기력한 대답에 고은국의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은서를 지켜줄 사람도 진실을 밝혀줄 힘도 이 가족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는 이미 굳어버린 수사 방향을 되돌리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고은국은 유치장 면회를 신청해 겨우 동생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몰라보게 야윈 은서를 보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설아, 밥은 먹었어? 오빠가 반드시 널 여기서 꺼내줄게. 은설은 오빠를 보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나 정말 안 그랬어. 엄마를 내가 어떻게 밀어? 고은국은 창살 너머로 손을 뻗어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 오빠는 하나도 안 의심해.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뿐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힘도 세상 물정도 부족한 그에게 거대한 수사의 흐름을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은서를 온전히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홀로의 외침은 거대한 흐름 앞에서 힘없이 겉돌 뿐이었습니다. 고은국은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사건 소식은 청마가에도 조용히 흘러들었습니다. 조간신문을 펼쳐든 강영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딸이 제 어머니를 그렇게 했다니. 무슨 이런 끔찍한 일이 다 있어. 곁에 있던 김정선도 놀란 얼굴로 신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사 속 인물이 나직은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챈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째서인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어쩐지 믿기지가 않네요. 김정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강영우는 대수롭지 않게 신문을 접었습니다. 증거가 다 나왔다잖아. 남의 집이리니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지. 그러나 김정선의 눈길은 한참 동안 기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저 멀리서 자신을 부르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강혜라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신문을 흘깃본 그녀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한때 그토록 눈엣 가시처럼 미워했던 상대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그녀에게는 남몰래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잘됐네 뭐. 원래 그런 애였잖아. 강혜라가 어깨를 으쓱하며 내뱉자 김정선이 눈살을 찌푸리며 나무랐습니다. 혜라야,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게 할 소리니. 강혜라는 입을 삐죽이며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애를 두둔해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그녀는 자신이 그 소식에 왜 이토록 후련함을 느끼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선은 강혜라의 반응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의 불행 앞에서 저렇게 후련해하는 딸의 모습이 요즘 들어 부쩍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혜라야,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땐 안타까워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그게 사람 도리야. 그러나 강혜라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는 꼭 그런 걸로 잔소리야. 나랑 하나도 상관없는 애라니까. 강혜라가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거실에는 김정선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신문을 집어들어 은설의 이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그 아이의 이름이 어째서 이토록 마음을 흔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그저 한 아이의 딱한 사연에 대한 연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진 그 아이와 지금 이 저택에서 상속녀로 살아가는 강혜라가 사실은 태어나던 그날 서로의 자리를 빼앗긴 뒤바뀐 운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물며 방금 그 이름 앞에서 가슴 저려한 김정선이 바로 그 아이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은 더더욱 알 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 집 살림을 도맡은 주미란만이 그 비밀을 가슴 깊이 묻은 채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신속했습니다. 매수된 목격자의 위증, 손을 댄 출입 기록, 그리고 현장에서 나온 지문 묻은 소지품. 이 세 가지가 나란히 놓이자 검찰은 은설에게 어머니를 해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서류를 넘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황이 이만큼 뚜렷한 사건도 드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현장에 올라가 기다린 정황까지 나왔어요. 계획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말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자기 손으로 해친 딸이라는 무거운 낙인이 은설의 이름 위에 찍혔습니다. 얼마 뒤 법원의 심사가 열렸습니다. 은설은 창백한 얼굴로 판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해치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그녀 앞에 놓인 서류의 무게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있던 고은국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은설이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외침은 곧 제지당했고 은설은 그저 넋을 놓은 채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날은 재판정에서 진실을 다투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말을 향해 빠르게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눈앞의 증거만을 믿었습니다. 그 증거가 처음부터 누군가의 손에 의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은설의 손목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구속이 결정된 뒤 은설은 잠시 가족과 마주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고귀하는 딸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눈물만 훔쳤습니다. 은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힘이 없어서 그 말끝을 흐리는 아버지 앞에서 은설은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억지로 지어 보이는 그 미소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금자는 끝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의 일에 마음 쓸 것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힘든 순간에도 은설은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다 건너의 차석진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을 전화로 전해 듣고 수화기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은설이 죄인으로 몰려가는데도 멀리 떨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사건을 다시 파헤치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억울함을 삼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이토록 쉽게 짓밟힐 수 있다는 것을 20살의 그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청마장학재단의 한 사무실 주미란이 홀로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촘촘히 반짝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오직 자신이 이뤄낸 결과만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옥죄던 위협이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던 사람은 이 세상에 단 2명이었습니다. 하나는 박희정, 그리고 하나는 자기 자신. 그런데 이제 박희정은 세상을 떠났고 그 아이는 곧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참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어. 그 일을 아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주미라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전 병원에서 두 아기의 운명을 뒤바꾼 그날, 그녀는 자신의 친딸을 청마의 상속녀 자리에 앉혔고 정작 이 집안의 진짜 핏줄은 남의 집 딸로 버려두었습니다. 그 비밀은 이제 다시 그녀 혼자만의 것이 되었습니다. 강혜라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도 나락으로 떨어진 그 아이가 사실은 이 저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미라는 손에 든 찻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죄책감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세상은 원래 가진 자가 지키는 거니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피로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은 그렇게 다시 견고해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오래전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가난하고 비루했던 주혜숙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버리고 주미란으로 다시 태어난 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모두 사라지거나 침묵했고 이제 마지막 위협이었던 박희정마저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완벽해.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주미란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확신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단단해질수록 마음 한구석의 서늘함도 함께 짙어졌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아이가 언젠가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난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등줄기가 오싹해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아 그동안 자신이 손을 쓴 일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목격자에게 건넨 돈, 손을 본 출입 기록, 심어둔 물건. 어느 하나 허술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도 그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작은 불안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묻히는 비밀은 없다는 것을 그녀 역시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애써 그 불안을 밀어내며 다시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흔들림은 훗날 그녀에게 닥칠 거대한 파도의 아주 작은 예고와도 같았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는 주미란의 눈빛이 한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은설은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을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곁에 있어주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줄 사람. 차석진이었습니다. 그가 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서러웠지만 은설은 그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위해 애태우고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무너지려는 그녀를 겨우 붙들어 주었습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못내 사무쳤지만 은설은 그마저도 마음속에 고이 접어두었습니다. 두 눈에 왈칵 눈물이 솟았지만 은설은 입술을 깨물며 애써 그것을 삼켰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는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끝내 소리가 되지 못한 그 말들이 그녀의 가슴 속에 아프게 맺혔습니다. 경찰이 은설의 팔을 이끌었고 그녀는 호송차 안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습니다. 차문이 무겁게 닫히고 곧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차창에 옅은 김이 서리며 바깥 풍경이 조금씩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같은 시각 바다 건너의 차석진은 은설이 교도소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은설이 실려갈 그 길을 멀리서 그려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호송차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 그녀를 지키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부당한 일에 뿌리를 파헤치고 말겠다고. 그날 새벽 옥상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시각을 손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얼굴 없는 목격자가 누구인지. 그 모든 물음이 그의 가슴 속에 무거운 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은설아, 기다려. 얼마가 걸리든 내가 반드시 밝혀낼게. 그는 낮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은설도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순간에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남은 위안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멀리 있어 손 내밀어주지 못해도 그 마음만은 또렷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며 은설은 이 어둠을 견뎌낼 힘을 겨우 짜냈습니다. 바다 건너의 그 사람도 이 밤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뿌옇게 흐려지는 창밖 풍경 속으로 세상의 빛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여기서 이렇게 끊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이별이 훗날 다시 이어질 만남의 시작인지 그 순간에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차석진의 가슴 속에 새겨진 그 다짐만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결코 바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억울함을 아는 채 실려갔고 다른 한 사람은 바다 건너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다짐만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교도소의 높고 육중한 철문이 은설 앞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빛 담장은 하늘까지 가로막을 듯 높았고 그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습니다. 은설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수의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친 옷감이 몸에 닿는 순간 이 모든 일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거울 속에는 20살을 갓 넘긴 앳된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좋은 것을 채 누려보지도 못한 여리고 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세상을 향한 억울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무심한 목소리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이쪽으로. 은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세상과 자신을 갈라놓는 경계를 넘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던 바깥 세상의 빛이 점점 좁아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쿵 하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녀의 온몸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20살 청춘이 그대로 갇혀버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앳된 기색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은설의 앞에는 1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이 놓였습니다. 20에 들어와 30이 되어야 나갈 수 있는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잊혀갈 것이었습니다. 교도관을 따라 걷는 복도는 서늘하고 길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그녀를 힐끔거렸고 은설은 그 시선 속에서 자신이 이제 세상과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오빠와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고 그림을 그리며 작은 꿈을 키우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손이 닿지 않는 먼 예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무거운 철문 소리와 발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자꾸만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은설은 고개를 떨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곳에서 보낼 시간이 아무리 길고 캄캄하더라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결코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은설은 걸음을 옮기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어머니의 죽음도 자신의 결백도 영영 어둠에 묻혀버릴 것이었습니다. 은설은 담장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 억울함을, 이 진실을 언젠가는 반드시 밝히고 말겠다는 다짐만이 그녀를 겨우 버티게 했습니다. 20살의 어린 어깨 위에 얹힌 10년이라는 세월은 아득하기만 했지만 그녀는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무거운 세월을 하루하루 견뎌내는 일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독방 안 은설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만이 방 안을 어렴풋이 밝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새벽 자신을 옥상으로 부르던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와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던 그 눈빛.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던 어머니의 손. 떠올릴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엄마도 알잖아요. 은설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조차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려 달려갔던 딸이 어쩌다 어머니를 해친 죄인이 되었는지 아무리 되짚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들어 창밖의 희미한 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 억울함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하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왜 버려졌는지, 자신이 정말로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누가 이 잔혹한 덫을 놓았는지. 지금은 그 무엇도 알 수 없었지만 봉인된 진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신이 열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두 손을 모아 지고 나직이 되뇌었습니다. 엄마, 나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게요. 언젠가 꼭 진실을 밝힐 거예요. 은설은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향해 은설아, 넌 내 딸이야 라고 말해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어머니만은 끝까지 자신을 믿어주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이 차가운 방 안에서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엄마가 지켜준다니까 나도 나를 지킬게요. 엄마 목까지 살아서 꼭 진실을 밝힐게요. 은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이 어둠을 지나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서는 날이 온다면 그녀는 자신을 이 덫에 빠뜨린 이들 앞에 반드시 진실을 들이밀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얼굴조차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그날이 오리라는 믿음만은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언젠가 시작될 기나긴 싸움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작은 창으로 스며들던 빛이 서서히 옅어지며 독방 안에도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억울한 세월이 시작되었고 아직 열리지 않은 진실은 먼 훗날을 기약하며 조용히 그 밤 속으로 저물어 갔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장면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가산동 세림타워 옥상에서 박희정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은설이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룻밤이 왜 은설의 앞날을 올가매는 덫이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진실을 쥔 사람이 왜 가장 위태로운지,
주미란이 무엇을 지키려 이 일을 벌였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박희정이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아이가 뒤바뀐 전모를 온전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둘뿐이었습니다. 하나가 주미란이고 다른 하나가 바로 박희정입니다. 은설이 김정선의 친딸이라는 사실, 강혜라가 주미란의 친딸이라는 사실, 그 두 갈래를 모두 손에 쥔 사람은 박희정 한 명이었습니다. 김정선도 강영훈도 몰랐고 강혜라 본인도 몰랐습니다. 은설조차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것만 알 뿐 자신을 낳은 사람이 청마의 안방마님이라는 건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진실이 오직 한 사람의 입에만 담겨있다는 건 그 한 사람이 위태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입만 막으면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희정은 그 무거운 진실을 지렛대 삼아 은설의 빼앗긴 삶을 되찾아 주려 했습니다. 5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결심에서 나왔습니다. 돈으로 입을 다무는 대신 진실을 세상에 꺼내 은설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 각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되짚어야 합니다. 박희정은 처음부터 진실을 캐낸 사람이었습니다. 옛 친구 주혜숙을 단번에 알아본 것도 박희정이었고 몰래 챙긴 찻잔으로 유전자 검사를 맡긴 것도 박희정이었습니다. 그 검사에서 은설과 주미란이 친모녀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고 거기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강혜라가 버린 옷으로 다시 검사해 주미란의 친딸이 강혜라임을 밝혀낸 것도 박희정입니다. 진실은 저절로 드러난 게 아니라 박희정이 한 조각씩 맞춰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각오가 박희정을 옥상까지 끌어냈습니다. 김정선을 만나는 줄 알고 나선 걸음이었지만 그곳에서 기다린 사람은 주미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며 비밀로 해달라 매달리는 주미란 앞에서 박희정은 그럴 생각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쥔 유일한 사람이 그 진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버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진실의 무게를 견디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라지면 남은 진실은 오직 주미란 혼자만 아는 것이 됩니다. 진실을 맞춰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진실을 다시 맞춰낼 사람도 함께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음 회는 바로 그 위태로운 지점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미란이 무엇을 지키려 이토록 극단으로 갔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미란이 쌓아 올린 것은 남의 자리에 앉힌 가짜 왕국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주혜숙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청마장학재단 홍보실장 주미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비루했던 내 이름, 과거 다 지우고 다시 태어났다던 말에 그 사람의 강박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과거를 지운다는 건 그 과거를 아는 사람도 지운다는 뜻으로 이어집니다. 17년 전 산모가 된 김정선을 멀리서 지켜보며 원래 내 거였어 라고 되뇌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주미란은 남의 인생을 통째로 삼킬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 딸을 청마의 딸 강혜라로 앉히고 김정선이 낳은 딸은 버렸습니다. 그 버려진 아기가 지금의 은설입니다. 주미란에게 은설과 박희정은 지웠다고 믿은 과거가 되살아난 얼굴이었습니다. 주미란과 강혜라 사이의 균열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강혜라는 주미란을 늘 주 실장이라 부르며 하대해 왔습니다. 친딸이 친어머니를 아랫사람 부리듯 대하는 구도입니다. 지난 회에서 주미란은 한 번만 더 반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강혜라를 서늘하게 눌렀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을 지키려 세상 전부와 맞서면서도 정작 그 딸에게는 정체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미란이 끌어안은 모순이 그만큼 깊다는 뜻입니다. 박희정이 5억을 거절한 순간 주미란의 왕국에는 지울 수 없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돈으로 덮으려던 계획이 어긋나자 이 사람은 사람의 목숨까지 손대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미 급전이 필요한 사내를 시켜 박희정을 차로 치료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그 일이 틀어지자 스스로 나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주미란의 목표가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진실의 재봉인이라는 점입니다. 입을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자기와 무관해 보이도록 오히려 M1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가도록 판을 짜야 왕국이 안전해집니다. 다음 회에서 주미란이 어떻게 이 죽음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세우려 할지 그 은폐의 손길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날 밤 옥상에서 벌어진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짜인 판이었습니다. 박희정은 아들에게서 김정선의 개정 이야기를 듣고 직접 쪽지를 보냈습니다. 따님 일로 꼭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는 김정선이 아니라 주미란의 손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주미란은 김정선인 척 답장을 보내 저녁 9시 옥상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박희정은 김정선이 응한 줄 알고 기뻐하며
은설에게도 같은 시각 그곳으로 오라 연락을 남겼습니다. 엄마가 끝까지 기다릴 테니 꼭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옥상에는 박희정만 불려 나온 게 아니라 은설도 같은 시각 그곳으로 불려 나온 셈입니다. 박희정은 그것이 딸에게 진실을 함께 마주하게 하려는 자리라 여겼겠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은설이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 가장 가까이 도착하도록 짜인 구도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주미라는 김정선에게 저장되지 않은 번호는 절대 받지 말라 당부하고 스토커가 찾아온다는 핑계로 청마가 앞에 경비까지 세웠습니다. 박희정이 김정선에게 가닿을 모든 길목을 미리 막아둔 것입니다. 박희정이 진실을 전할 상대는 오직 김정선인데 그 통로가 하나하나 끊겼습니다. 그렇게 갈 곳을 잃은 박희정을 주미란이 김정선의 이름을 미끼로 옥상까지 불러냈습니다. 판은 여러 날에 걸쳐 촘촘히 짜여 있었습니다. 주미란은 박희정의 얼굴에 약을 뿌려 몸을 가누지 못하게 만든 뒤 아래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은설은 뒤늦게 달려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고 시신 곁에 남은 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은설뿐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 죽은 이와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전날 어머니와 크게 다투고 집을 뛰쳐나간 사람. 이 모든 조건이 다음 회에서 은설을 겨누는 칼끝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슬픔에 빠진 은설은 자신이 어떤 자리에 놓였는지조차 살필 겨를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설계의 가장 서늘한 대목입니다. 은설이 왜 하필 그 밤에 홀로 위태로웠는지 집안 쪽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박희정이 5억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왕금자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러고는 잠든 은설에게 가방을 냅다 던지며 당장 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생모를 찾았으니 나가라는 식으로 감춰둔 비밀까지 잔인하게 내던졌습니다. 왕금자에게 은설은 늘 피 한 방울 안 섞인 화근 덩어리였습니다. 집안에 닥친 불행을 죄다 은설 탓으로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냉대가 은설을 집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낳아준 사람을 찾았다는 게 사실이냐 다그치는 은설에게 박희정은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버리려는 것이냐 오해한 은설은 상처받은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뒤로 온 가족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것이 오해였고 마지막으로 등을 돌린 상대가 어머니였던 셈입니다. 왕금자의 샘속도 함께 봐야 합니다. 왕금자는 은설을 미워하다가도 5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구박을 멈추겠다 했던 사람입니다. 은설을 사람으로 아낀 게 아니라 돈이 될 때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날아가자 곧바로 등을 돌렸습니다. 왕금자에게 은설의 자리는 언제든 돈의 무게에 따라 뒤집히는 자리였습니다. 은설이 기댈 언덕이 애초에 모래로 쌓인 것이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건 은설을 지켜줄 집안의 울타리가 그 밤에 이미 무너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은국은 합숙으로 곁에 없고 고기야는 늘 그렇듯 무력합니다. 왕금자는 은설을 감싸기는커녕 내쫓은 사람입니다. 박희정 한 사람만이 은설의 방패였는데 그 방패가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음 회에서 은설이 누명 앞에 섰을 때 그 곁을 지켜줄 사람이 집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왕금자의 냉대는 단순한 구박을 넘어 은설의 고립을 완성하는 조각이 되었습니다. 은설에게 세상이 등을 돌릴 때마다 손을 내민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차석진입니다. 그림이 훼손되고 방화범으로 몰리고 정학을 당하는 동안 아무도 은설을 믿지 않을 때 차석진만은 믿었습니다. 은설의 그림이 솔직해서 좋다며 마치 자기 속마음을 보는 것 같았다던 사람입니다. 은설이 처음으로 먼저 연락하고 새 그림을 선물한 상대도 차석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어머니 박소연을 두고는 못 떠난다던 차석진을 김정선이 미국 치료를 함께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으로 설득해냈습니다. 떠나기 전날 두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자 다짐했고 차석진은 매일 전화도 문자도 메일도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마음은 곁에 두겠다는 다짐이었지만 몸은 바다 건너로 떠난 것입니다. 여기에 얄궂은 엇갈림이 하나 겹칩니다. 차석진을 유학길로 이끈 사람이 바로 김정선입니다. 은설의 친어머니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딸이 마음을 준 사람을 멀리 데려간 셈입니다. 핏줄은 지척에 있으나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게서 곁에 사람을 앗아가는 구도가 이어집니다. 이 드라마가 쌓아온 엇갈림이 여기서도 되풀이됩니다. 이 대목이 다음 회에서 왜 중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은설이 가장 큰 위기에 몰릴 바로 그때 은설을 끝까지 믿어줄 유일한 사람이 곁에 없습니다. 은설의 결백을 몸으로 증언해줄 사람, 은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습니다.
화재 사건 때는 그래도 차석진이 학교로 되돌아와 은서를 불길에서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달려와 줄 사람이 옆에 없습니다. 은설의 고립은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단 한 사람의 부재로도 더 깊어집니다. 지금까지 은설이 겪은 일을 하나로 꿰어보면 하나의 결이 보입니다. 은설은 매번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몰렸고 매번 힘있는 자들이 진실을 덮었습니다. 강혜라가 그림을 칼로 찢었을 때 목격자 최수정은 협박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미술실 화재의 진범은 강혜라였지만 주미란이 교감을 매수해 CCTV를 지웠습니다. 은설은 방화범으로 몰려 정학을 받았고 항변에도 녹화가 안 됐다는 거짓말에 막혔습니다. 이 구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은설이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돈가 자리를 쥔 어른들이 나서서 진실을 묻어버리는 판이 이미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 판을 매번 짠 사람이 주미란입니다. 교감의 교장 승진과 아들 취업을 미끼로 이선주의 갑질 소문을 조작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라도 찾아내라던 사람입니다. 진실을 뒤집고 사람을 도구로 쓰는데 이골이 난 인물입니다. 은폐를 뒷받침한 어른들의 이름값도 되새겨야 합니다. 교감 황주영은 자리 하나를 위해 진실을 덮었고 담임 정 선생은 양심을 지키려다 발령 취소 협박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힘이 없고 힘 있는 사람은 옳지 않은 판을 짭니다. 은설이 놓인 세상이 늘 그렇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 기울어진 판에서 은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 판이 훨씬 큰 규모로 되풀이될 조짐입니다. 이번에 덮어야 할 것은 그림 한 장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곁에는 마침 은설이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마지막 입은 사라졌고 은설을 믿어줄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주미란이 이 죽음을 은설에게 뒤집어 씌우려 든다면 은설은 지금껏 겪은 어떤 누명보다 무거운 굴레를 쓰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위에 살인이라는 낙인까지 얹히는 셈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가장 아껴준 사람을 해쳤다는 누명입니다. 은설이 겪을 억울함의 깊이는 그만큼 더 커집니다. 진실은 다시 봉인되고 그 봉인의 대가를 은설이 홀로 치르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짚은 것을 한데 모아보겠습니다. 박희정의 추락은 발을 헛디딘 사고가 아니라 진실을 쥔 마지막 입을 지우려는 손길이었습니다. 주미란은 가짜 왕국을 지키려 사람의 목숨까지 손댔고 그 판은 은설이 어머니 곁에 도착하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집안의 울타리는 무너졌고 마음을 나눈 사람은 바다 건너로 떠났습니다. 은설을 감싸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자리에서 지금껏 되풀이된 은폐가 더 큰 덫으로 조여오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은설 앞에 이번에는 자신이 어머니를 해쳤다는 누명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사라지고 은설을 믿어줄 사람은 곁에 없습니다. 주미란이 이 죽음을 어떻게 다시 묻으려 하는지, 그 손길에 은설이 어디까지 몰리는지 다음 회에서 이어보겠습니다.